바람이 센 밤이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든 연기가 천장에 얇은 막처럼 깔렸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손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며 바닥으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26년을 소방조사관으로 살았으니 절차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탁 바깥에서 걸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시작된 화재가 아닌데 시선이 가스 차단기와 창가로 옮겨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절 겨냥했다는 직감이 등에 얼음처럼 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정, 올해 58입니다. 퇴직 후 학교 안전강사로 일하며 평범한 노년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만든 펜션 2층에서 저는 지금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가스 폭발이 아니라 가연성 용액의 역한 향. 이건 제가 수백 번 본 현장의 냄새였습니다. 통제 가능한 확산. 보험금을 노린 방화의 냄새.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주 전 제가 발견한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속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구역학교의 안전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현장 서류함을 정리하던 중 한 묶음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기와 경로가 부동산 시행사 회의록과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서류의 주체는 세화개발, 대표는 장문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사회 공헌 사업이야. 아이들 안전교육에 후원하는 게 뭐가 나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후원금은 학교로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원 내역 뒤에 숨은 패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소규모 화재, 철거 승인, 보험금 수령. 이 세 단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더군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소림, 구청 건축안전과 파견심의위원, 남편의 오랜 협력자.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그가 어떤 수를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남편이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곤. 하지만 조사관으로 살았던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서쪽 해안 펜션 말이야. 조용하다더라. 며칠 쉬다 오자. 남편의 표정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제안이 그날만큼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펜션은 절벽을 등지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2층 구조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부터 좀 볼게. 약속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욕실의 젖은 수건과 샤워 커튼, 창문에 오래된 안전필름, 커튼봉.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즉석 탈출 도구 목록을. 왜일까요? 왜 휴식을 온 곳에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조사관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로서의 불안이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있으니 좋네. 내일은 바다 보러 나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그리고 여자의 맑은 울림. 창고 때처럼만 하면 돼요. 내일 태풍 예보도 있고. 백소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덫에 걸렸다는 걸, 그리고 이 덫은 죽음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층 어딘가에서 화학적 점화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스가 아니라 가연성 용액, 통제 가능한 확산. 이건 학교 창고에서, 빈 건물에서 늘 똑같이 반복되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커튼봉을 집었습니다. 강화유리 모서리를 겨냥했습니다. 가장자리, 응력 집중, 금망, 타격 반복. 4번, 5번, 6번.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샤워 커튼을 길게 찢어 창틀에 감았습니다. 임시 하강줄. 26년이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처럼 손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2층 난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허리에 번개 같은 통증이 번졌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뒤돌아보니 1층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 선 2 그림자, 장문호와 백소림. 그들이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정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녹취와 위치 공유가 켜져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벽 옆 경사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닷가 도로를 향해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도망치면서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확했습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해안도로에서 화물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제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녹취 앱의 파형, 위치핀, 사진 폴더의 계약서 사본. 그는 비상등을 켜고 달렸습니다. 군청 파출소까지. 고의적 방화 및 보험 사기 조직을 목격했고 제 신변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제 첫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파출소에서 해경과 경찰 합동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2주간 모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금 흐름표, 회의록 스캔본, 학교 창고 소규모 화재들의 시간대 비교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장문호와 백소림은 신고를 했습니다. 태풍 바람 때문에 펜션에 화재가 났다고. 하지만 이미 도로 CCTV 압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병원 침대에서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을 때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셨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했을 뿐입니다. 불을 보는 게.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건 사랑했던 사람이 불을 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고. 수사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세화 개발이 관여한 재개발 구역 주변에서 유사 패턴의 소실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불길은 언제나 사람이 비워진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보험금은 다음 단계 인허가의 기름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장문호는 사회공헌 명목의 후원으로 지역 인사들과 접점을 만들었고, 백소림은 심해 자리에서 안전 보안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공판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화재는 운이 아닙니다. 설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첫 선은 늘 작은 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창고 때처럼만 하면 돼요.
계약서가 제시되었습니다. 통신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방청석에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문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화, 증거인멸교사로 중형. 백소림 직권남용, 뇌물수수, 방조로 실형. 재개발 구역은 전면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창고에 작은 불들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라는 이름이, 범죄라는 이름이.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요? 30년의 결혼이, 신뢰가 이렇게 죄로 변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펜션이 있던 그곳이 아니라 그 옆 작은 어촌 마을로. 그곳에 작은 생활안정관을 열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전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소화기를 만지고 비상가방을 꾸리고 문이 안 열릴 때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고장난 사이렌을 고쳐준 건 맞은편 목공방 주인 한태성 씨였습니다. 60살 나무 냄새가 배어든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불은 무섭지만 선생님은 불을 말로 이기네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끝에 흰 거품이 그날 밤 창틀을 깨고 스며들던 차가운 공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린 다 배웠잖아요. 강해지려고 배운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고 배운 거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태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구나. 다시 시작하려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려고요. 불길 속에서 배운 건 탈출하는 법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위에서 다시 서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안정관 한켠에 작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작은 무시가 큰 화재를 만든다. 작은 주의가 큰 생명을 지킨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하다는 걸. 봄이 왔습니다. 안정관 앞마당에 아이들이 심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성 씨가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리듬처럼.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또 이 일을 하세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많이.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더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래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들을 30년의 결혼, 신뢰, 안전했던 일상.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꽃이 지나간 자리에 심은 새로운 언어들.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누군가의 밤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오를 때 그에게 나갈 문장을 먼저 떠올려 줄 수 있는 힘. 매일 아침 안정관 문을 열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안전을 연습합니다. 바람이 센 밤은 다시 올 것입니다. 연기가 스며드는 순간도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불꽃은 끝이 아니라는 걸. 불꽃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